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주로 성장하는 청춘들의 고뇌와 인간 내면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휴머니즘을 지향한 작가로 14세 때 시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시계공장과 서점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첫 시집 낭만의 노래가 좋은 반응을 얻었고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인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하여 스위스 접경 지역인 가이엔호펜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했으나 곧 안정된 생활의 권태를 느끼고 싱가포르, 수마트라, 실론, 인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니며 작품을 썼습니다.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조국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언론의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저서는 판매 금지와 출판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친의 사망, 부인의 정신분열증, 막내 아들의 입원 등으로 본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학 심리학의 대가인 칼 구스타프 융을 만나게 되었고 꿈속에서 데미안의 등장인물을 만났으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신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고 창작을 위한 영감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원을 가꾸고 토마토를 기르고 낙엽 태우는 일을 특별히 좋아했던 헤세는 8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수레바퀴 아래서, 정원사 헤세, 시타르타, 꺾어진 기저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둑.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하에 있었던 안전한 내 유년 시절의 생활에 관해 또는 사랑과 온화함과 밝은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고도 즐겁게 성장할 수 있었던 생활에 관해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단어들을 동원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걸어왔던 그 발자취만이 가장 흥미로울 뿐이다. 물론 온갖 아름다운 휴식처와 행복의 섬과 낙원들과 같은 유년 시절의 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아득한 빗 속에 남겨두고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직 유년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의 일을 이야기함에 있어 나를 내몰고 나를 휘몰아쳐간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런 충동은 언제나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늘 불안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했다. 또 그것들은 놀랍도록 혁신적이어서 내가 머물고자 애썼던 평화로운 상태를 뒤흔든 것이었다.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 있는 세계에서는 그 어디라도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원시적인 충동이 내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눈뜨게 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나의 적으로서, 파괴자로서, 금지된 유혹과 원죄로서 나에게 다가왔다. 이러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꿈과 쾌락과 불안이 내게 가져다 준 사춘기의 비밀 같은 것은 어린 시절의 아늑한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했다. 나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이중성을 갖게 된 것이다. 나의 의식은 허용된 밝은 세계 속에 속해 있으면서 희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완강히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비밀스러운 꿈과 본능과 갈망 속에서 살았으며 그런 비밀과 의식적인 생활과의 사이에 점차 위태로운 다리가 생겨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의 어린 세계는 이미 모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나의 부모님들도 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사춘기의 생명의 충동을 도와주지 않았다. 단지 현실을 거부하고 갈수록 비현실적이고 허위적으로 변해가는 어린이의 세계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헛된 노력을 도와줄 뿐이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내 부모님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자기 힘으로 처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나는 대부분의 소위 명문가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경험한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이것은 자기의 생명의 요구가 그의 주변 환경과 갈등을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추구한다는 것은 끝없는 투쟁이라는 교훈을 배우는 인생의 한 기점이 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생애에 단 한 번 숙명적인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허물어지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들을 떠나고 고독과 죽음이라는 차가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한 경험은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가능한 것이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올바로 극복하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고 모든 꿈 중에서 가장 잘못되고 가장 잔인한 신라건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자. 나의 유년 시절의 종말을 고하게 해준 감정과 환상은 그다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모였던 것이 지금은 내 자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세계는 외부에서부터 다시금 나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크로모와의 사건이 있은 이후 몇 년 뒤의 일이었다. 어린 시절의 그 극적이고 죄악에 가득 찬 추억은 까마득히 멀어져 잊혀진 짧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프란츠 크로모는 오래전부터 내 생활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와 마주치게 되더라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내 비극의 또 한 명의 중요한 주인공인 막스 데미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간혹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가까이 다가와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시절의 데미안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아마도 1년쯤, 아니 더 오랫동안 나는 한 번도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그를 피했고 그 또한 내게 접근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 우리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가 나에게 목례를 했다. 그러고 나서부터 나는 그의 친절 속에는 어떤 조소나 빈정거림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간혹 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와 함께했던 그 사건과 그 당시에 그가 내게 끼쳤던 영향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잊어버린 듯 했다. 그의 모습을 더듬어 보는 나는 그가 정말로 가까이 있어서 내 눈에 자주 띄었음을 잘 알겠다. 나는 그가 혼자서 혹은 다른 큰 아이들 틈에 끼어서 학교 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진기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게 그들 사이에 끼어서 자기만의 분위기에 쌓여 독특한 법칙 아래에 살면서 마치 별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좋은 학생이기는 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선생님들도 가능한 한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가끔 그가 선생님에게 심한 도전이나 풍자로 생각되는 어떤 말이나 비평이나 항의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것은 어디였을까? 이젠 그곳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곳은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노트를 손에 들고 서서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겨져 있는 새 모양의 낡은 문장을 그리고 있는 그를 보았다. 나는 창의 커튼 뒤에 숨어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문장을 향해 있는 그의 예민하고도 차갑고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경탄을 했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이었고 연구자나 예술가의 그것처럼 보였다. 탁월하고 의지에 가득 차 있으며 놀라우리만치 밝고 차갑고 총명한 눈을 가진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를 본다. 그것은 며칠 후 거리에서의 일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는 쓰러진 말 주위에 몰려 있었다. 말은 수레에 묶인 채 농부용 마차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무엇인가 애원하는 듯이 비참하게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허공을 향해 헐떡거렸고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려 말의 옆구리와 길에 덮인 먼지가 서서히 검붉게 물들고 있었다. 메스꺼움을 참으며 그 광경에서 고개를 돌리다 나는 데미안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맨 뒤쪽에서 지극히 우아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의 머리에 고정되어 있는 듯 했는데 여전히 깊고 조용하면서도 거의 열광적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담하게 느껴지는 집중력을 갖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그때 나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독특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본 것은 단지 그가 소년의 얼굴이 아닌 어른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더 많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단순한 어른의 얼굴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느꼈다고 확신했다. 마치 여자의 얼굴과도 같은 점이 그의 얼굴에서 엿보였는데 그 모습은 남녀노소의 구분을 넘어서 어쩌면 1000년쯤 되었거나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짐승들이나 나무, 별들이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어른으로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엔
정확히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었겠지만 무언가 그와 비슷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를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반감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그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들과는 다르고 어쩌면 짐승이나 아니면 영혼이나 환상과도 같은 존재라고 느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위에 이야기한 것도 어느 부분은 그의 인상에서 보태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와 나는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었다. 데미안은 그의 동급생들과 함께 당시의 관습에 따라 교회의 견신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자 또 곧 소문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그가 본래 유대인이라는 둥, 이교도라는 둥 소문이 파다했으며 어떤 아이들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무신론자라고 하기도 했고 이상야릇한 사교를 믿고 있다고도 했다. 소문은 한층 가장되어 그는 자기 어머니와 마치 애인 같은 관계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추측하건대 이제껏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랐고 그것이 그의 미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았다. 여하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의 동급생들보다 2년이나 늦게 견신례를 받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몇 개월간의 견신례 수업을 받는 동안 그는 나와 동급생이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와는 되도록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서 아주 멀어져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소문과 비밀에 쌓여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크로모의 사건 이래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채무감이 나로 하여금 그와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때마침 나로서도 나 자신만의 비밀로 인해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견신례 수업 기간은 성적인 문제에 관해 결정적으로 눈을 뜨게 된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에 묻어난 나의 의지와 달리 경건한 교의 따위는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주 멀고도 고요하며 성스러운 비현실적인 세계에만 존재했으며 그것이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실적이고 자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지극히 현실에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 상태가 나로 하여금 수업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데미안에게 접근해 가도록 만들었다. 무언가 우리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있었다. 나는 이 회상의 실마리를 가능한 한 정확히 풀어보려고 한다. 내 기억으로 그것은 아직도 교실에 불이 켜져 있던 이른 아침 시간의 일이었다. 목사님은 카인과 아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다. 나는 그 이야기에 별 주의를 두지 않은 채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목사님이 소리를 높이면서 카인의 표적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일종의 영감과 경고 같은 것을 느꼈다. 시선을 들자 앞쪽 줄에서 반쯤 몸을 돌려 나를 보는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밝고 말하는 듯한 두 눈은 진지하면서도 냉소적인 여운을 담은 것 같이 보였다. 아주 잠깐 동안 그는 나를 쳐다보았을 뿐이었지만 나는 갑자기 긴장되어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가 카인의 표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순간부터 데미안과 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고 느끼자 마술처럼 공간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의 힘에서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였다. 며칠 후 데미안은 견신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내 앞줄에 앉았던 것이다.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에 빈민 병원 같은 냄새 속에서 아침마다 그의 목에서 풍겨나오던 부드럽고 신선한 비누 향기를 나는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자리를 옮겨 이번에는 내 곁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 지나가도록 옮기지 않았다. 지겨운 아침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업은 더 이상 졸리지도 지루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우리 두 사람은 자주 무섭게 집중하여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옆에 앉은 그는 눈짓 한 번만으로도 주의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나 말을 내게 일러주었고 나는 기꺼이 그의 지시에 따랐다. 다른 아이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의 집중된 시선은 내게 어떤 경고를 주었고 내 마음속에서 의혹과 비판적인 견해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자주 수업을 빼먹는 충실치 못한 학생 노릇을 하였다. 데미안은 언제나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에게 정중히 행동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크게 웃거나 떠들어대지 않았으며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속삭인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손짓이나 눈짓으로도 나를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다. 이런 일은 때로는 기묘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예를 들자면 그는 나에게 어떤 아이가 그의 흥미를 끌고 있는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를 관찰하는지를 말해준 적이 없었다. 많은 아이들에 관해 그는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너에게 신호를 하면 누구누구가 우리를 돌아다 보거나 목덜미를 극적거릴 거야. 수업이 시작되어 내가 그 일에 관해 거의 잊고 있을 무렵 데미안은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으로 엄지손가락을 나에게 보였다. 내가 재빨리 지적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을에 무슨 철사줄에라도 끌려오듯이 우리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극적이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도 한번 시험해보자고 졸랐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과제를 복습해오지 않았으니 목사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문답 교시서 한 절을 암송시킬 아이를 찾던 목사님은 마침내 그의 시선이 나의 불안해하는 얼굴에 멎었다. 목사님은 천천히 데미안 옆으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손짓을 하면서 내 이름을 막 부르려고 하였는데 그때 그는 마음이 산란해진 듯 옷깃을 만지작거리더니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데미안에게로 시선을 옮겨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몸을 돌리고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다른 학생을 지적했다. 내가 이 장난을 대단히 재미있어 하는 동안 데미안이 이따금 나에게 대해서도 같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면 정말로 그가 거기에 있었다. 정말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쾌히 어른처럼 친절하고 조리 있게 설명해 주었다.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목사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자유의지 같은 건 갖고 있지 않거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길 원하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또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생각하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때때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제법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대개는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하리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 단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따름이지. 물론 연습이 필요하긴 해. 예를 들면 나비 중에는 수컷보다는 암컷의 수가 훨씬 적은 종류의 분화비가 있어. 이 분화비도 다른 곤충들과 같은 방식으로 번식을 하지.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는 거야. 만약 내가 지금 이 분화비 암컷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실험인데 밤이 되면 이 암컷을 찾아 수컷들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에서 날아오는 거야. 몇 시간이나 되는. 생각해봐. 몇 킬로나 떨어진 먼 곳에서도 수컷들은 이 부근에 있는 유일한 암컷의 냄새를 맡는 거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건 그리 쉽지 않아. 일종의 냄새나 그 비슷한 뭔가가 있을 거야.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추적해내는 것처럼 말이지. 알아듣겠니? 그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이지.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만일 그 분화비의 암컷이 수컷만큼 많이 있었다면 수컷도 그렇게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것들은 짝을 찾는 일에 여러 대를 걸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야.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기 주위의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게 전부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렴. 그럼 그 사람 자신보다도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야. 독심술이란 말을 꺼내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크로모와의 사건을 상기시켜 줄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가 몇 년 전에 내 생활에 관여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그나 나나 결코 무심결에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대편이 그 일에 대해선 깡그리 잊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 상태였다. 한두 번쯤 길을 걷다가 크로모와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물었다. 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면서도 또 사람이 그의 의지를 어느 곳에 집중시키면 자기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야. 만약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내 의지를 임의로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킬 수도 없지 않겠니?
그는 내 어깨를 쳤다. 그건 내가 그를 기쁘게 해주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었다. 좋은 질문이야.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항상 질문하고 의심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지극히 단순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분아비가 자기의 의지를 별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다른 곳에 집중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 단지 그 분아비들은 애초에 그런 노력을 하려 들지 않는 거야. 그것들은 오직 그들을 위해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고 절대로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기 때문이지.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럴 때에 그들은 그들 외에 다른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육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들은 확실히 짐승들보다는 더 많은 활동 범위와 흥미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 역시 매우 좁은 범위 안에 제약받고 있어서 그 이상을 성취하긴 힘들어. 나는 틀림없이 이것저것 상상할 수도 있고 무조건 북극에 가고 싶다든지 하는 공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소원이 정말 내 자신의 내부에 충분히 깃들고 나 전 존재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강하게 바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뇌가 너의 내부에서 요구하는 바를 시험하기가 무섭게 잘 될 것이고 너의 의지를 잘 훈련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가 있을 거야. 가령 내가 지금 목사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게끔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 뿐이니까. 지난 가을에 말이야. 나는 앞쪽에 있는 내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었는데 그건 아주 잘 되었지. 그때 마침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보아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애가 나타난 거야. 쭉 앓고 있던 그 애가 학교에 다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어. 내가 비켜주었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때부터 넌 내게 점점 가까이 왔지. 도대체 그건 어찌된 일일까? 처음부터 내 바로 곁에 앉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았었잖아. 그건 왜 그랬지? 맨 처음 내 자리를 옮기려고 했을 때는 나 자신도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야. 난 그저 뒤로가 앉고 싶다고 느꼈을 뿐이었어. 내 곁에 앉으려는 것이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것이 의식되지 않았던 거야. 동시에 너의 의지도 함께 나를 이끌고 도와주었던 거야. 내가 뇌 앞에 앉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소원이 이제 반쯤은 이루어졌다고 느꼈어. 내가 내 곁에 앉기를 갈망하는 걸 알았던 거야.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는데? 그랬지. 하지만 말이야. 그때 나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뿐이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 곁에 앉은 거야. 나와 자리를 바꾸었던 아이는 그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 상관하지 않았거든. 목사님은 필경 한 번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야. 요컨대 목사님은 나와 관련이 있을 때마다 은연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이름이 D자로 시작하는 내가 뒤쪽에 S자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나의 의지가 자꾸 그 의혹에 반대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 일은 그의 의식 속에까지 배어들진 않았어. 그는 여러 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나를 바라보며 생각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런 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매번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왠지 불안해지는 거야.
만약 뇌가 누군가에 대해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는 갑자기 그의 눈을 흔들리지 말고 응시해봐. 그때 그가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단념하는 것이 좋아.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구니? 나는 재빨리 물어보았다. 그는 흔히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하는 버릇처럼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는 시선을 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하였지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그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집으로 데려간 적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번 그와 같은 시도를 하고 나의 의지를 집중시키는 노력을 해보았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그 일에 관해선 감히 데미안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내가 소원하는 바를 그에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는 많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생각은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지만 전혀 불신자인 다른 동급생들의 그것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불신자가 몇몇 있긴 했다.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가소롭고 인간답지 않은 일이며 삼위일체나 동정녀에서의 예수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인데 아직도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약간의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내 유년 시절의 전 체험을 통해 나의 부모님이 영위했던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거나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나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 여전히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데미안은 성서 이야기와 교의에 대해 보다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유희적이고 공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나에게 제시한 해석에 나는 언제나 기꺼이 즐겁게 따랐다. 물론 많은 생각들이 나에겐 지나치게 과격했었는데 카인에 대한 문제 역시 그러했다. 언젠가 한 번은 견신내 수업 중에 더욱 대담한 견해로 나를 놀라게 하였다. 선생님은 골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내게 옛날부터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는데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예수 순환일 같은 때에 아버지께서 순환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이 고난에 찬 아름답고 창백하고 무시무시하면서도 무섭게 발랄한 세계, 즉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언덕에 마음이 사로잡히곤 했다.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신비에 가득 찬 세계에 음산하고 거대한 고난의 광채가 경이로운 선율로 내 마음에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느꼈다. 오늘도 역시 나는 이러한 음악 속에서 또 모든 비장한 행위 속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인 표현의 정수를 느끼곤 하였다. 그런데 그 수업이 끝나갈 즈음 데미안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내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지 석연찮은 점이 있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고 혀로 그 맛을 음미해봐. 좀 김 빠진 맛이 나는 것이 있어. 2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건 실로 위풍당당한 일이야. 그런데 그 잔악한 도둑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감상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니? 그는 죄인이고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던 자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쉽게 개심을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니 말이야. 무덤을 코앞에 두고서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한낱 감상적이고도 교화적인 배경을 가진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야. 만약 나에게 2 도둑 가운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상대를 1명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이 눈물을 찔끔거리는 개심자를 택하진 않을 거야. 단연코 다른 도둑을 택하겠지. 그는 사내답고 개성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그는 자기 처지에서 본다면 단지 달콤한 유혹에 지나지 않는 개종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야.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던 거고 최후의 순간까지 이제까지 그가 손잡고 있던 악마에게서 비겁하게 손을 떼진 않았거든. 그는 적어도 특이한 인물이야. 특이한 사람은 성서 속에서는 대개 손해를 보게 되거든. 어쩌면 그는 카인의 후예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의 말을 듣자 상상력이나 개성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숙명적으로 들려왔고 그것은 내가 고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까지 전부 잃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내 생각은 벌써 알고 있어. 그는 단념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한낱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종교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야. 구약이나 신약 속의 신의 모습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지만 그것이 본래 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란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야. 신이란 고귀하며 마치 아버지의 존재와 같이 아름답고도 높으면서 다감한 것이라는 것은 올바른 말이야.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세계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이 다른 부분은 전부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세상의 이러한 부분의 전부, 즉 세상의 절반은 은폐당하고 묵살되어 버리고 있는 거야. 신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도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성생활은 전적으로 묵살하고 악마적인 것, 죄 많은 짓으로 단정해버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반만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를 말이야. 우리는 신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만 돼. 그래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내부의 악마까지도 내재시키고 있는 신,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앞에서도 의례적으로 무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을 창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는 그닥지 않게 대단히 흥분되어 있었으나 곧 진정되어 미소를 짓더니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던 소년 시절의 깊은 의혹을 그대로 간파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말한 공인된 신적인 세계와 금지된 악마의 세계에 관한 생각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도 같았다. 두 개의 세계 또는 세계의 두 부분에 관한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내 자신의 생각 그대로였다. 나의 문제가 곧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과 사색의 근본이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무슨 성령처럼 내 마음속을 지나갔다. 나 자신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생활과 견해가 위대한 이념의 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불안하면서도 경건한 심정이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증명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썩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거기엔 가혹하고도 떫은 맛이 있었다. 그 속에는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며 인생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데미안에게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나의 가장 내면적인 감정이 그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으며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이런 감정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내 이야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내가 직시할 수 없는 어떤 묘하게 짐승 같은 시간을 초월하여 나이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언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난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너 또한 내가 생각한 바대로 전부 살아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넌 이미 너에게 허용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랬듯이 다른 절반의 세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하지만 나는 외치다시피 말했다. 사실상 금지된 추악한 것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 너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살인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죄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는 없어. 그는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을 하거나 소녀를 강간해서는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너는 아직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못 갔어. 단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느낀 데 불과해. 다른 많은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넌 한 1년 전부터 너의 내부에 어떤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다른 어떤 충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우리 민족과는 반대로 그러한 충동을 일종의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굉장한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신봉했어.
금지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오늘이라도 목사님 앞에서 결혼을 하면 누구든 당장 여자와 잘 수 있잖아. 다른 민족은 우리와는 달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시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하는 거야. 실제 금지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대악당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그것은 단지 편의상의 문제에 불과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판정해내는 데 아니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금지된 것에 복종하고 말지. 그에게는 그것이 쉽거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서 그 금지된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들에게 금지되어진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허용되어진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금지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야. 요컨대 사람은 각자 독자적이어야 하는 거지. 그는 갑자기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후회스럽기라도 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매우 즐겁게 자기의 생각을 닥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젠가 그가 말한 것처럼 그저 짓거리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서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울러 약간의 오락적인 기분과 재치 있는 농담을 즐기는 듯한 기분,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었다. 마지막에 쓴 완전한 진지함이란 구절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데미안과 함께 했던 사춘기의 체험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다시 생각난다. 마침내 견신례를 받는 날이 가까워졌고, 종교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목사님은 그 대목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는 애를 많이 썼고, 신성한 느낌과 기분이 우리들에게도 잘 전해졌다. 그러나 마지막 두 서너 시간의 수업에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내 친구에 관해서였다. 교회라는 공동체로의 입문이라 할 견신례를 준비하는 동안 내게 있어서의 이 반년에 걸친 종교 수업의 가치는 목사님의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미안 가까이에서 그의 영향력 안에서 지낸 일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것에, 즉 사상과 개성의 교단에 입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어쨌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었고, 데미안이 대표자이거나 사도로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다. 어떻든 간에 나는 견신례의 의식만은 진심으로 경건하게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던 바를 하고 싶었고, 그 소원은 간절했다. 그 생각은 가까워진 교회의 의식에 대한 생각과 결부되어 결국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의식을 치르리라 결심했다. 내게 있어서 그 의식은 데미안에 의해 알게 되었던 사색의 세계로의 입문을 의미해야 했던 것이다. 그와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벌인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다. 교리문답 수업시간 전이었다. 내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분명 조숙하고 잘난 척하며 대드는 내 이야기를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약삭 빠른 이야기는 아무 가치가 없어. 조금도 없단 말이야. 다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건 죄악이야. 사람이란 마치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 애썼고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서 무슨 독특한 것, 공허하달까 냉정하달까 어쩌면 그의 자리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느낌이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여전히 똑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라 보였다.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흘러나와서 그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눈이 감겨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은 떠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것도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눈은 단지 물끄러미 열려 있을 뿐 내부의 세계가 아니면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 있었다. 완전한 정지 상태로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숨조차 쉬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입은 마치 나무나 돌에 새겨놓은 것 같았고 얼굴은 창백하여 돌처럼 보였다. 갈색의 머리칼만이 가장 생기를 띠고 있었다. 두 손은 자기 앞 걸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돌이나 과일 같은 물체처럼 생기가 없고 고요하며 창백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강력한 생명을 감싸고 있는 야무지고 질 좋은 깍지처럼 보였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하마터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칠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혹된 눈빛으로 그의 창백하고 굳어버린 가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데미안의 모습임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던 그는 단지 데미안의 절반, 즉 때론 상대 역을 맡아주고 친절함으로 내게 도움을 주던 데미안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이처럼 굳어있고 고색 창연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아름다우며 차갑게 죽어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더할 나위 없는 생명력이 충만해 있는 것 같았다. 그 주위에는 절대 고요의 공허, 에테르와 별이 가득한 하늘, 그리고 고독한 죽음이 에워싸고 있었다. 지금 그는 완전히 자기 내면의 세계로 몰입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전율했다. 이렇게 고독한 적은 없었다. 그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고 그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세상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보다 내게서 더 먼 곳에 있었다. 나 외에 누군가가 그를 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 누군가가 그를 바라본다면 오싹하고 몸서리칠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 위에 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디에? 그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는 하늘에 아니면 지옥에 있는 것일까? 그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되살아나 숨쉬고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고 그의 손도 다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갈색 머리칼은 윤기를 잃어 지친 듯이 보였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침실에서 나는 한 가지 새로운 연습에 몰두해 있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몹시 피곤해지기만 했고 눈꺼풀이 자꾸 가려울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견신내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 시절은 산산이 부서져 나의 주위에 떨어져 내렸다. 부모님은 일종의 낭패감을 느끼는 표정으로 나를 대했다. 누나들은 아주 낯선 존재가 되었다. 냉담함이 예전의 감정과 기쁨을 왜곡시키고 퇴색시켜 버렸다. 정원은 향기를 잃고 숲은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끌지 않았으며 세상은 무슨 골동품의 재고정리장처럼 몸이 건조하고 매력을 상실한 채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 책은 단지 종이뭉치였고 음악은 소음에 불과했다.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주위에 쌓이기 마련이었지만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비가 나무를 적시고 혹은 햇빛이 혹은 서리가 내리고 나무의 내부에서는 생명이 서서히 위축되고 깊숙이 움츠러든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기다림인 것이다. 방학이 끝난 후 나는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유난히 다정스레 내게 가까이 다가와 미리 이별을 고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과 향수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게 하려고 애썼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